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역사문제연구소가 예술인 협업사와 관련된 결과물을 저희가 간단하게 발표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예정되어 있고, 일단 여기 참여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7명입니다. 7명에서 전체 6개 주제로 나눠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리더 예술인 강혜나 선생님이 저랑 같이 지역 역사와 관련된 문화지도를 직접 디자인하고 그리시고 제가 텍스트를 쓰면서 같이 협업했고, 나머지 이제 5분의 선생님은 여기 목차에 나와 있죠. 각각의 관심 있는 주제로 지역사와 관련된 리서치를 하고 또 결과물을 이제 이 책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완성물이 아닙니다. 제가 또 너무 촉박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미완성이 나서 홍보도 좀 적게 했고, 또 마지막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아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 교정이나 이런 걸 사실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혹시 보시다가 미세하게 보시면 좀 눈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실 것 같으니까 너무 가까이 보시지 말고 좀 멀리서 감상하듯이 색깔만 보는 게 저는 이번에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풍경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세미나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저희가 좀 보충해서 다음에 좀 더 나은 걸 보여드릴 때 그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일단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술인 복지재단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연할 리더 예술인부터 시작해서 참여한 예술인들이 10분 안쪽으로 각각 준비하고 작업한 결과물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응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사문제연구소 대표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해서 간단하게 이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편하게 이제 좀 비공식적인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그럼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기는 시간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이혜진 작가님입니다. 저도 같이 시간예술 활동하고 있는 이산래 작가님입니다. 네. 미술 그리고 시간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희박 작가님입니다. 네, 예술 같이 확산팀에서 두 분 와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역사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시민단 조금 초청해야 되는데, 이번 사업이 지역에 있는 분들 접촉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고 또 미완성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도 촉박해서 그분들은 초대하지 않고 협력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하는 지인들만 조금 몇 분 초대했고, 연구소 관계자분들 왔기 때문에 그분들만 간단히 제가 지목을 해서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왼쪽에 있는 분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기 마스크 쓰고 저 내려다보시는 분, 서울역사편찬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준석 선생님입니다. 옛날에 시각편찬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사 서울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분 같이 소개해드리면 박수진 선생님과 강성공 선생님과 민문기 선생님이죠? 네. 한국문화원에서 왔습니다.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도움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최인담 선생님과 한국의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환. 예. 네. 두 분 선생님이 그 종암동에 있는 문화공간 이육사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획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기관과 만나서 무엇을 할지 기획을 한 다음에 복지재단은 이제 면접 심사를 거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처음에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났을 때 좀 니즈가 분명한 편이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에 관련돼서 이제 뭔가 좀 심들게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하고 대중과의 어떤 접점이 없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역사문제연구소가 위치한 제기동을 기점으로 같이 지역사에 관련된 역사문화 지도를 해보자라는 니즈가 분명했던 편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예술가랑 그다음에 역사학자가 같이 만나서 뭘 한다는 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을 안고 시작을 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여기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용두천, 제기천, 중척도라고 적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릉, 청변, 중척도였다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제 용두천, 제기천이 정릉천, 지금의 정릉천이긴 한데 이제 정릉이라는 지역과 이제 그걸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변경했고, 중척도라고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축의 레이어가 이제 겹치기도 하고,
이제 이 지역사를 푸는 과정이 저희 개별마다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관점과 시야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것들을 모아서 뭔가 중점해 나가는 그런 점이 뭔가 이제 각자 작업을 할 때 좀 매이지 않고 좀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역사학자는 역사학자대로, 예술인들은 예술가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현장을 답사하면서 이곳에 이제 주요 거점들을 좀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요. 이제 저 파트부터 얘기하자면은 이제 저는 이제 부소장님과 긴밀하게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제가 여기 참고로 제 성북구 주민이고 이쪽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고 학교도 이 근처로 다녀서 이쪽을 많이 오고 가긴 했었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서 몰랐던 사실을 되게 많이 알게 됐던 시간이 돼서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우선은 지도를 그린다라는 거에서 이제 우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이제 감이 없었는데 우선은 시간을 세 축으로 나눠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변곡점이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조선 시대, 그리고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의 어떤 그 세 파트로 나눠서 그리자라고 크게 잡고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지도 파트가 그 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같이 부도사님과 계속 그냥 책으로 보셔도 되겠죠? 네. 거기에 계속 수정을 하면서 그렸는데 그 지도를 그린다는 것이 굉장히 통합적인 사고를 요하기도 하고 이곳을 아는 분이 아니면 제가 함부로 선들을 긋는다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나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뒷장 넘겨보시면 조선시대 지도부터 이제 같이 그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 성동담도 가보고 뭐 그러긴 했었지만 이 제기동이나 이쪽에서 일어나는 이제 왕이 친경 의례를 했던 곳 그러면서 여기서 행사도 하는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성동단에 박물관도 있고 구경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 이면의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이면에 그 백성들의 고역과 노역으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형, 그러니까 산과 강줄기를 위주로 이제 계속 뭔가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땅이 불공평하고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역사나 지도가 보는 사람에 따라, 그 다음에 그 권력자에 따라 다르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았던 시간들이 되었고, 그래서 조선시대,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여러 가지 이 안에서 학교나 공장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주변에 계속 이제 저수지 침수가 일어나면서 근처에 이제 판자촌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토막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듣고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부소장님과 긴밀하게 수정을 해나갔고, 그리고 왜 이 근처에 뭐 청량이라던가 그 교통 발달이 그 주변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또 이제 지금과 비슷한 길들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문밭이 사라지고 건물들이 생겨나면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근데 제가 지도를 뭐 구글이나 이런 거 보면서 다 그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거기서 간추려서 그걸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인쇄를 하기 전까지도 계속 이제 그 위치가 아니라 왼쪽에서 조금 오른쪽에서 조금 아래 계속 이제 그 수정들이 계속 있었던 시간이었고, 뭐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이 책에 편집을 했는데요. 부소장님께서 멀리서 보라고 했지만 또 A4 사이즈로 크게 하니까 글씨도 크지고 엄청 커졌네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멀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지도와 관련해서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참여 예술인으로 참여한 이혜진입니다. 제가 역사문제연구소는 2년이 조금 있는데 2015년에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기간에 예술인 파견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같이 이제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장원환 선생님이 계셨는데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그때 예술인들이랑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혁명전이라는 기획으로 이제 같이 웹 작업을 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전영욱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전영욱 쌤이
제 관심사가 좀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동두천을 저에게 이렇게 데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두천에 이제 버려진 낙검자 수용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있는 곳이 알게 되었고, 이제 동두천의 역사를 이제 그 전여웅 선생님 덕분에 이제 동두천에 이제 들어가서 지역사를 이제 리서치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예술인 복지재단의 덕분에 진짜 저는 작업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을 만나서 제 작업에 어떤 좀 그 기반이 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역사문제연구소에 좀 제안을 드려가지고 이제 역사문제연구소가 있는 제기동이라는 지역을 좀 역사문제연구소와 참여예술인들이 같이 이제 좀 이제 지역사를 발굴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같이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사실 그러니까 일자리나 돈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사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토곡에 새겨진 군대 여성 공간이라고 제목은 붙였는데, 실제로 보면 그 여성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어떤 노동들이나 이렇게 생활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 범위를 실제로는 그 청량리 쪽에서 이제 시설 쪽역으로 오는 범위를 잡았었는데, 왜냐면 그 동두천에서 제가 리서치 작업했을 때 그 동두천에 여성들이 청량리에 와서 그 미군 물수품을 팔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노동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어떤 노동들이 있었는지 좀 조사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기동이라는 역사문제연구소가 있는 곳으로 중점을 잡아서 지도로 제작했고, 1920년대 일본 자본이 들어오면서 명방 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1930년도에 그 명방 대기업 중에 하나인 정영화 행정이 이곳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들었고, 일단 제가 일제강점기는 거의 작업적으로 다뤄본 적이 거의 없어서 뭐 단어나 용어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배경식 부소장님이 거의 10번을 이야기하면 제가 한 번 알아듣는다 이렇게 정말 계속 묻고 이제 하면서 계속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적이라는 말도 사실 몰라서 방적이랑 방직이랑 계속 헷갈리면서 그 배경수 선생님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 사실 다 이제 좀 검색을 해서 이렇게 글로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소장님이랑 같이 현장 답사도 하고 문헌 조사도 하면서 저의 관심사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도움을 주셨고, 이 글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군대 여성들의 노동에 대해서 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 상표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점은 70페이지에 그 잠영 금양탑이 있는데 그 성문단 근처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비석인데, 그 인간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된 누에들의 혼을 이렇게 위로하는 이 탑이었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섬잔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없애고 이제 잠영 금양탑을 일제시대에 만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에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그 혼령을 위로하는 그런 존중이 그 근대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정경광적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을 좀 기리는 비석 같은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리고 제기동이라는 지명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선담단과 선동단이 있어서 국가제사터여서 제기가 제사를 지내는 설화에서 제기라고 했던 유래도 있고 또 한 가지 유래는 이제 윤태경 제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순종이 홍릉에 제사를 지낼 때 들른다고 해서 제기라는 곳이 이제 전송되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제기동 성당이 그냥 저는 성당에 이제 하는 종교 신앙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1944년도에는 그 제기동 성당 안에 작은 시약소를 설치해서 환자를 돌보는 일까지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조그맸던 어떤 작은 공간이 나중에 성모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 또 은평에 있는 성모병원이 이곳이 원래 했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녀들이 이곳에서 그 병원을 짓는 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손수건에 그림을 그려서 미군들에게 팔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제가 이번에 리서치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살림 농산을 잡았는데 그 여성들의 노동 문제의 어떤 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안이나 그리고 지금의 예전의 어떤 산업화의 어떤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저는 한살림 선언문이 지금 다시 우리가 봐서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 노동의 특히 또 일제강점기를 거쳤던 여성 노동의 문제를 생태적 관점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아직 그 한살림 농산이랑 여성 군대 노동의 연결성을 정확하게 제가 찾지 못했지만 그냥 그 군대를 겪고 산업화를 겪은 그거에 대한 반성과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거를 좀 한살림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제 기획은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흥미롭다고 하셨던 그 잠룡 공양탑 이게 너무 그 불교적인 공양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적인 거고 이게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공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바느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바늘 공양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샘물 이게 눈에는 샘물이지만 샘물이 아닌 것도 모든 것 뭐 시도 때도 없이 공양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일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불교적인 것이고 아까 그 조선시대 이야기 하셨는데 조선시대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을 알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아까 이혜진 선생님이 잠룡 공중량 찾아있는데 이 책자의 35쪽을 한번 보시면 35쪽에 보시면 제가 한 작업 중에 식민정책기관이라고 해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경성 여자 사범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선농단 주변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사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료인데 이게 아마 일본 사람이 찍어서 유리원판에 전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도 비슷한 사진이 찍혔기 때문에 30년 중반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이 사진을 국사편찬위원회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대해보면 상세히 잘 보입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고 동그라미 되어 있죠. 거기 있는 게 지금 아까 잠룡 공양탑입니다. 이 탑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세웠고 여기에 사실은 우리 지금 역사를 좀 너무 일본 사람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되게 큰 관점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도 그런데 마치 여기가 이제 선농단이었는데 그걸 없애고 일본 사람들이 뽕나무 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뽕나무를 먼저 심은 사람은
조선의 마지막은 순종이었고 순종 이미 선농단 제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친경 행사를 엄청난 규모로 일본 사람들이 지원해서 2번 했는데 그때 이 지역이 거의 더 이상 친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양장 산업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벌써 조선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산업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은 대부분 양장으로 대체됐습니다. 그 추석에 가배 그 전설도 다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때 여기 뽕나무를 많이 심고 지금 여기 우리 연구소가 있는 이 위치 이 평기와 산 구릉 쪽에 거의 대부분 뽕나무 심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여기 지금 흰 게 잠룡 공양탑이고 왼쪽 편에 있는 나무가 지금 보존되어 있는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앞에 선농단이 있는데 지금은 복원했을 때 이 향나무 뒤쪽으로 선농단이 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로 복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구조를 망가뜨리고 버린 것은 일본 사람들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서울대 사대가 들어올 때 이렇게 다 없애버린 겁니다. 나중에 여기가 주택지를 보급될 때. 그래서 여기 밭에 보이죠? 여기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뒤쪽은 소나무고 원래 저기 선농단이었을 때 그 앞쪽은 전부 다 뽕나무입니다. 이 뽕나무가 그래서 순종 때 식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가 여기 엄청나게 뽕나무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가 도마다 하나 세웠던 그 원장종 관련, 그러니까 그 누에 종자 관련된 기구를 여기다 실었고 여기가 그래서 누에가 많이 되니까 근방에 이제 방역 공장 같은 것도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누에 산업과 이런 부분과 관해서는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국가 산업이었고 일본 사람이 의도적으로 뭐 조선에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공양탑이라는 부분도 저도 알다시피 공양은 굉장히 불거진 용어고 불거진 용어인데 근데 이 탑을 일본 사람들이 지었거든요. 이 탑 세운 게 경성부사라는 일본 사람들이 쓴 책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선농단, 선장단 조선의 제사 기간을 조선 밖에 있는 거를 최초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기록을 남긴 게 경성부사인데 그 부사에 보면 요거 관련된 상세히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원장님 제도사 아마 관리 책임자가 아마 요 잠룡 공룡탑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 탑이 이제 그래서 여자사공학교가 세워지고 여기 있던 원장동 제조소와 종묘장이 부천으로 이사갑니다. 그때 이사갈 때 부천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아마 인천으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선농단이었고 자리가 선잠단은 성북동에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왜 이곳에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하고는 맞지 않는 지역인데 왜 이곳에다가 어떤 선농에 관한 의식들을 아니 선잠에 관한 의식들을 이쪽에다가 다 이식해서 이쪽에서 했을까 혹시 생각이 가지신 게 있으시면 이쪽은 사실은 이제 오히려 농경에 가까운 거고 여성노동과 가까운 선잠단은 저 성북동에 있었는데 이쪽에다가 이런 것들을 하고 옮겨 심고 뽕나무도 이쪽에 심고 위람탑도 이쪽에 세웠는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찾으신 거나 생각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연구 과제인데 제가 조금 공부한 바로는 그런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식민정책기관을 만들 때는 전체적인 서울 주변 공간을 재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제사기간에도 선장, 선농을 구분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백해무익한 거고 일본 사람들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1907년에 조선의 불필요한 제사들 다 통폐합시켜서 사직단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선장장, 선농 제사 다 보냈는데 다만 선장장이나 선농이나 농경구역인데 일본의 식민지 농업기관을 여기에 선장당, 농업종묘장 뭐 이런 걸 몇 개 만들면서 뽕나무를 여기도 있고 선장당 쪽에도 있고 잠실 쪽에도 있고 주변에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 누에 종자 공간을 만드니까 당연하게 선장당 구역도 커버가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처럼 굳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어떤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편성이 된 겁니다. 저는 종교에 관해서 저번에 그 리서치 작업을 했는데 원래 여기 그 역사문제연구소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가장 그때 고민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전에 작업도 있었지만 그 원래 보이는 것을 원래 있는 것을 있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아니면 원래 있어야 하는데 그 지역에서 내쫓기거나 아니면 사라진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 인간 지형에 따라서 내쫓김을 받은 동물들
동물에 관심이 좀 있어서 동물을 좀 이렇게 이제 리서치를 하는 도중에 이 기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인데 일단은 식용이 되지 않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식용은 아직도 많이 나와 있고 자료도 많고 그런데 식용이 안 되는 것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료가 없으면 제가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이나 새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말에 관한 자료들은 아직도 좀 남아 있고 새에 대해서도 좀 생각했는데 새는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생각보다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이제 없어서 그러는 차에 이제 배경주 소장님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답사를 쭉 다니다가 이 지역에 대한 소개글을 막 하실 때 여기 이제 종교시설이 특히 많다라고 쭉 얘기하실 때 퍼뜩 종교에 대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로 이제 사이비, 유사 종교라고 얘기하는 종교시설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의문으로 시작했어요. 왜 여기 동대문에는 이렇게 유사 종교가, 그러니까 신흥 종교가 많을까?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시작하면서 지금 아까 110페이지에 이렇게 제 글이 처음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제가 신림동에 살 때 저녁마다 뭔가 조물조물 거리셨거든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남녀호랑기구 쫙 해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아주 극혐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 눈을 원래 피해서 이제 막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고 여기에 SGI 동대문 행복회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110페이지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제 작업에 저희 어머니 그때 작업했던 것을 좀 둔 거고 제가 아직도 어머니가 입는 포대기 그 위에 저희 어머님 이름이 좀 특이해서 저희 어머님 이름을 좀 해서 작업한 것이고 궁금해하시다면 그 위에 있는 거는 아까 이혜진 작가가 중구청에 관한 작업을 여기 역사문제연구소와 이원서 했다는데 저도 그 이후에 이혜진 작가와 낙검자 수용소에서 이제 전시를 하는 것, 그 위에 이제 낙검자 수용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그 이혜진 작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했던 일종의 퍼포먼스를 시각화해서 만든 작업이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이제 동대문에 이렇게 신흥 종교가 많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름 용어도 좀 헷갈렸어요. 이거 사이비로 했다가 사이비로 하니 좀 다 가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유사로 했다가 유사라고 하니 그것도 또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바꿔서 신흥 종교 1890년대 이후에 이제 생겨난 그래서 그 이유를 저는 좀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이제 이 근처에 선명단, 다시 말해서 왕이 이쪽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신성한 기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좀 약간 풍수지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풍수지리적인 측면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교통이 동대문에는 엄청 먼저 발달을 했더라고요. 전차도 생기고 기차도 생기고 버스도 먼저 생기고 여기 기차역은 춘천행도 있고 그리고 쭉 해서 그렇게 이제 기차나 전차나 이런 교통이 발달되면서 이게 1900 일제강점기 이후에 농촌에서 소장농들이 땅을 이렇게 빼앗겼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제 도시로 이렇게 오면서 이제 빈민이 됐고 이 빈민이 되면서 빈민이 꼭 굳이 신흥종과 관련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일거리를 굳이 먹고 살려면은 기술도 없고 뭐 교육도 못 받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차나 이런 교통 부분에서 일자리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폭증을 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 안에서의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찾는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걸 이제 이 안에 종교가 엄청 많은데 제가 그 종교를 다 담지를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담아야 될지도 아직도 좀 약간 기준이 좀 그래서 이게 지면에 실린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쫙쫙쫙 많은 부분을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에덴 성회하고 요 바로 선농단 바로 앞인데 에덴 성회랑 그 다음에 성농단 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SGI 아까 국제 창가학회 우리나라 말로는 창가학회라고 그러는데 그 건물 국제 창가학회 SGI가 그 말이더라고요. 소카 가까이 인터내셔널에서 이걸 줄여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유래돼서 들어온 신흥 종교와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는 좀 유명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좀 이 세 군데로 실어서 얘기했고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쭉 뭔가 사회적인 면이나 이런 면의 기사들은 좀 많고 사건 사고가 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나 좀 많이 했고 그리고 그리고 이미지로 만드는 부분이 보통 신흥 종교 무슨 교회 여기 에덴성에도 이제 교주가 회장이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교주를 이렇게 피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주의 스포트라이트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지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넣은 거는 간단하게 이제 제가 리서치한 거 논문이나 아니면은 각 종교 시설의 사이트 안에서 있었던 부분을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한 거고 115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런 걸 약간 좀 제가 가공해서 좀 만들어 보다가 힘들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거를 다 완성이 아니라 위해성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개명식 부소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예술가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을 때 저는 약간 기사나 아니면 뒷이야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재밌게 작업하고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숲페이지에 제가 서울생활 처음 시작했던 고시원 방이에요. 고시원 방은 186에 158짜리 방이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개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식물로 작업을 내가 했던 이유는 내가 어딘가에 뿌리 내리고 살아내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도 고양시에 살고 있지만 이사도 자주 많이 다니고 식물로 작업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약간 개인 작업으로 진행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책이 만들어질 줄 모르고 저는 약간 다른 작가님들이 되게 진지한 이야기, 되게 그런 깊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원래 저는 약간 배경 일러스트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 이미지 작업만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손문관 지금 페인팅이 아직 유화가 안 말라가지고 지금 깨끗하게 맡기긴 했는데요. 요게 기증을 해드릴 건데 어디 거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거셔도 되고요. 일단 요거 갖다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뒤에도 보시면 이미지들도 이런 식으로 식물이나 잡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이전에 작가님처럼 약간 2단 정도에 꽂혀가지고 여기서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내년 5월에 개인전을 2단 정도로 전시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도 나중에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첫 페이지가 좀 스스로 약간 부끄러운 사진인데
제가 사실 중화동에 어릴 때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화동에서 집이 옛날 집 사진이 없을까 내가 겪었던 그래도 지금 없어졌지만 그걸 이제 우리 미대 예술인께서 약간 요청을 하셔가지고 찾아봤는데 사실 집 사진을 잘 안 찍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낸 게 어릴 때 기저귀 탑차고서 있었던 사진을 찾아냈어요. 근데 집이라는 게 왜 이 사진도 그렇지만 집이라는 게 이렇게 변화하면은 그러니까 집 구조 자체나 그 주변의 어떤 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 어떤 시절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저 사진을 설명을 드리면은 저 집은 저희 집이 아니고 앞집입니다. 앞집인데 저 아이가 그 남자아이가 살고 있던 집이고 저 뒤에 있는 게 전데요. 저 동네에는 저런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찾아보진 않았지만 따닥따닥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구조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옛날 집들은 왜 그랬을까요? 벽에고 미닫이 문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일본식 집 형태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는 또 그런 집도 있고 저기 꼭 앞에 화단이 있어가지고 화분을 놓고 아버지들이 그땐 주 6일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저거를 또 그 나뭇잎을 닦고 화단을 정리하고 또 난초를 키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범위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주택을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저희 70년대 집을 넣어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 집들 연구했는데 이 집들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자료도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약간 상상을 못하고 그러면서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제가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그리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20년대 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옛날 집을 옛날 집에 내는 건데 청량리 임업시험장 관사입니다. 네, 1922년도고 저기 그린 그림은 사실 제가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제가 찾아낸 거는 여기 이제 임업시험장 관사가 어디 있었고 그리고 저희 도면 정도를 찾아냈는데 그걸 도면을 통해서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저게 역사적 자료라기보다는 제 상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96페이지랑 97페이지에 쭉 담았는데 네, 흐린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간 소설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그리고 말투도 이 책이 처음에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된다고 얘기를 알고 있었고 원래 지도로 편찬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보통 일반인들이 이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경화체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그 다음이 경성제수 예가관사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복원을 했냐면은 이렇게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지를 통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집이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만들어 본 집 형태예요.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양옥식으로 했냐면은 그 당시에 관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학교 관사들을 보면은 양옥으로 지어진 양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또 하나의 자료를 찾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세모 지붕에 창이 크고 이런 창이 이제 이렇게 벽자에 창이 있는 그런 집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또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려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식 집과 서양식 집과 또 우리 한국식 집이 다 섞여 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용도의 철도관사인데 철도관사의 경우는 굉장히 자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봤는데 그리고 지금 아직 남아있는 집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도면을 배치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앞뒷면, 옆면 이거를 또
그러니까 그려봤어요. 아마도 뭐 저 정도 도면을 바탕으로 했으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지금 이 철도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증개축이 돼가지고 옛날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일단 이미지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그 다음에는 제주동에 있는 도시한옥이에요. 도시한옥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옛날 모습을 가진 게 있기도 하지만 또 많이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으로 많이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많이 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배치도를 보면은 여기 배치도를 그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더라고요. 원래 한옥과는 다르지만 또 어떤 한옥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하나 써놨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부엌과 안방이 연결돼 있고 한여방이 연결돼 있고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아궁이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밥을 짓는 그러니까 밥을 짓는 게 여성이었고 거기랑 연결돼 있고 밖에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대문 근처에 또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바깥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안내에도 중문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남성과 여성의 다른 차이점 그리고 어떤 생활상의 차이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누군가는 이제 안의 살림을 맡고 누군가는 밖에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보였고요. 네, 지금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내부 모습이 완전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의 모습은.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부흥주택 다음 장은 부흥주택인데요. 부흥주택도 되게 자료는 많아요. 그리고 지금 증개축 많이 돼 있어가지고 옛날 모습은 없지만 제가 자료 찾다가 이제 논문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여기 그 도면을 통해서 그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렇게 단순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있어요. 자료에는 굴뚝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1층에 온돌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온돌방이 있고 부엌에서 아궁이가 있으면 굴뚝이 있었는데 굴뚝이 없을까 그래서 그 원래 자료에 굴뚝 하나를 추가해봤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온돌이 없었기 때문에 마루만 있었기 때문에 굴뚝은 좀 낮은 굴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뒤에 또 뒷문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뒷문으로 이제 옛날에는 부엌에는 문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면을 상상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살던 집인데 안암동 쪽에 사셨대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뭐 어머니 양옥이라고 하시는데 딱히 뭐 양옥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지금 아마도 대광고등학교 맞은편에 신성교회 그런 교회가 있던데 아마 그 근처에 있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양옥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궁이가 있고요. 그 부엌을 이제 흙바닥으로 된 부엌에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내려가게 돼 있고 또 그 안에 불 피우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계단 밑에 이렇게 쪼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연탄을 떼었어야 됐대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그 일을 맡았겠죠. 새벽에도 불이 꺼지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 말씀으로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뭐 언니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는데 그 언니가 그런 것들을 다 도맡아서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그게 제가 겪어보지 못한 시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됐고 그때 일반인들의 삶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많이 상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자료를 통해서 연결한 내용들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내가 그때 당시에 돌아가면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이 집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상상해보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사실 저는 이 동네도 너무너무 낯설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지원기관도 낯설었고 역사문제연구소는 더 낯설었고 그리고 기획팀으로 이렇게 한 팀으로 묶여있긴 하지만 친구인 이회진 작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분들 다 이 프로젝트로 처음 만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낯설고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 작가님들 작업하는 과정을 조금 유쾌하게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했었고, 사실 작가님들을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싶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나 스스로의 그런 낯섦 지수를 좀 낮춰보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조금 더 친근해지고 귀에 뭔가 이야기들이 잘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애를 많이 썼고, 사실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 같이 하게 됐을 때 말 그대로 역사문제연구소와 이 예술인들이 이 과정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기록물을 저는 영상으로 작업을 하는 게 제 사실은 일이었었는데, SNS에 제가 어느 날 이 제기동을 걸으면서 찍은 나무를 한 장을 사진을 올렸는데, 혜성같이 이주원 선생님이 등장하십니다. 지금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경기도 부천에서 일부러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네. 이주원 선생님께서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거기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기억을 짧게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또 하필 그거를 배경식 부소장님이 보십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일이 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영상 잘 기록해야지 하다가 이제 이주원 선생님을 이야기꾼으로 모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술인 분들과 함께 동네를 같이 이렇게 돌면서 이주원 선생님의 유년 시절의 이 동네 이야기를 좀 듣게 됩니다. 우리 이주원 선생님께도 사실 조금 죄송한 게, 사실은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지고 더 이제 사실 깊은 이야기를 좀 듣고, 그때 당시에 사진 자료들이나 이런 거 좀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도 이제 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제약을 핑계로 사실 깊이 있는 취재를 하지 못해서 이주원 선생님의 워딩만 사실 그대로 옮겨놓은 정도의 원고라 조금 아쉽긴 하고, 다음에 기회가 좀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예술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매번 줌으로 회의를 했었어요. 배경식 부소장님하고도 줌으로 회의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나온 이야기보다 회의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있고, 정말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좌충우돌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예술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는지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자료들도 제가 좀 개방을 해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지금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멀리서 오셨는데 혹시나 이 동네 옛날 모습들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이주원 선생님께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주원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체 이 사업의 취지를 좀 이야기를 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술인으로 같이 협업하는데, 예전에 한번 했을 때는 이제 협업사업에 지금 기획사업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기획이라면 미리 좀 준비하고, 준비된 주제를 갖고, 서로 조금 알거나, 준비된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복지대단의 성격 자체가 예술인들 하여금 같이 확산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경험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사실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기획이 준비 안 돼도 기획을 만들어서 기획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같이 확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전 이 사업의 취지고, 뭐 장점이자 약간 조금 보완돼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까 이민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 전혀 낯선 사람과 전혀 이질적인 분야에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획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알아가는데 벌써 약간 몇 달이 좀 소비되고, 그래서 좀 합을 맞추다 보면 이제 사업 종료일이 다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온전한 기획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명이지만 저희 결과물이 ING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것 자체가 완결성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각자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 연구소가 필요한 니즈에 좀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진행했고, 또 이걸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본인들의 이제 다른 어떤 창의적 사업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고려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지도 작업을 했는데, 애초에는 이제 강민아 선생님이 저랑 같이 지도 작업을 할 생각은 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좀 이렇게 됐고, 또 컨셉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제기동과 용동 중심에 조금 어느 정도 조사되었고 준비됐기 때문에 세미나를 좀 그리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업에 지원했는 게 떨어지고 이것만 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또 참여하다 보니까 주객관적 조건으로 세미나를 그릴 수 없고 풍경화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대문구를 좀 확장하고 행정구역이
조선시대부터 정치 문화적 어떤 공간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좀 해체시키려는 입장에서 용두천과 뭐 제기천이 아니면 자연하천을 조금 네이밍의 주제로 좀 고려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결과물 놓고 본다면 결국은 풍경화도 아니고 세미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이 됐지만 그렇지만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의식은 좀 던져졌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인하 선생님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어떤 드라마의 그 이야기처럼 현빈이가 이야기했죠. 이태리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 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있는 지도가 아니고 제가 또 연구한바에만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남은 것도 뺏겨오기 싫어가지고 새로 자료를 발굴해서 위치나 공간을 확인하게 되면 그래도 강인한 사람 전달하는데 전달 과정에서도 서로가 이제 기존의 경험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용어 하나 표현 하나가 또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고치는 과정이었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 표시라든가 지명 표시라든가 이게 조금 미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러한 과정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작업의 전체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결과물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는데 저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좀 일찍부터 갖고 있었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로 지역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좀 가졌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웹작업 카피에 제가 키워드를 뽑았죠. 백성의 눈으로 지역사 읽기입니다. 사실 저는 백성에 따옴표를 치고 싶었습니다. 정근대는 비지배 민족을 백성이라고 지금은 서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시민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얕은 권력의 주체가 아니고 뭐 이렇게 조병부이면서 그러니까 형식적 민주주의는 됐지만 사실 주인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시공간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소환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넘어서 이 지역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지만 그 지역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나 의미를 조금 느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별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를 나누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파트로 나눴고 각각의 파트에 키워드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 뭐냐면 지역사를 땅의 소유권 변화로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 한일합방이나 1945년도 정치적 주권상 정치적 주권의 해방은 사실은 이게 일반 백성을 피부로 안 알았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1910년과 1945년이 내 땅을 뺏긴다? 이랬던 내 땅을 다시 찾는다 그럴 때 이건 소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정확하게 자기 걸로 돌아온다. 해방됐으니까 이제 내가 뺏겼던 땅을 찾는다, 내 집을 찾는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동촉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린다. 이게 사실은 지역 주민일수록 더 명백하게 시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사안이었고 생존권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시기를 키워드를 입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선시대 키워드는 백성을 위한 땅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성북구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조선시대의 예를 들면 과거 재현 방식이 왕실 의가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북구도 하고 사실 선장단이 있다면 선장단에 왕비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왕비 행사에 이걸 재현합니다. 성북구도 하고 심지어는 양주도 하고 그러니까 왕의 의가 재현이 수십 군데 하는데 동일한 형태랍니다. 사실 경복궁에서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하는 지역 행사의 대표적인 메인 행사가 조선시대 의가 행렬입니다. 그 이벤트성의 볼거리 뭐 이런 거죠. 사실 전혀 민주주의 정신과 시대 정신과 무관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시대가 재현되고 특히 제가 여기 적어 나서 손농단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왕의 애민사상이라든가 동네에 스며있는 왕의 손길이라든가 사랑의 표현이라든가 또 선릉당에 가보면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왕의 옷 입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문화재단 만들어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기업을 대중한테 이게 확산 재생산시키는가 이게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없고 좀 뒤로 미루다가 최근에 동대문이 재개발 많이 되면서 변화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침 또 기회가 돼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런 키워드 보다 보니까 사실은 행복했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 백성들 여기 살았던 사람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릉강 행사에 무임금 무노동으로 자기 생각하면 동원됐고 여기 다 왕의 친경지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제사를 해서 왕실의 제사를 농사를 짓고 또 거기 제사 잘못 짓다가 하면 큰 벌을 받죠. 그래서 이 고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늘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왕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자랑스러운 농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고역에서 어떻게 하면 빠질까 이게 여기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 땅의 가장 좋은 부분은 친경지로 지정됐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구렁지는 그래서 왕실의 무덤인 왕릉과 왕의 친척들의 무덤이 절비했고 그리고 나머지 조금 높은 데는 뭐냐면 이제 산림지역으로 그것도 이 왕릉구역에 포함돼서 일반인들은 백성들은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키워드는 백성이라는 땅을 없었다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일제강점기 땅은 불평등하다는 걸 왜 썼냐면 절대 왕건국가에서는 동일하게 다 같이 가난했는데 이제는 식민지가 되는 국가가 돼서 식민지 지배 정책에 의해서 조선왕실의 상징 공간이 선동당과 친경지가 일본의 식민정책 핵심 기관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친경지 근방에 있었던 옛날에는 평민들은 들어와서 살 수도 없고 물 한 번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공간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빈민이 그러니까 영두층과 제기층 주변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관련된 건 서술 못했지만 극단화되는 겁니다. 식민지 지배정책의 수행에 위한 원장동 제주소를 비롯해서 종묘장, 등등제국대학 예과, 임업시험장, 또 시립대 전신 공립농업학교.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이 친경지 지역과 선동단이 절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예를 들면 실험장이 있기 때문에 부지가 몇천 평에서 몇만 평까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국有소유지 땅은 거의 대부분 식민지 정책 기관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사택과 관사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주거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사택과 관사의 설치입니다. 총독부 관사가 있으면 당연하게 원장동 제주소 관사가 있고 제대 예과 관사가 있고 임업시험장 관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이 관사 중심의 이제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사 공간과 식민지 정책 공간이 들어오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먹을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걸 위해서 찾아오고 그리고 또 동쪽에서 그런 국유지 중에서 좀 괜찮은 땅은 일본 민간인한테 분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리 대강고등학교 자리에 예를 들면 종영방적이라고 일본의 제일 큰 회사 방적 회사인데 한국에 가장 먼저 진출해서 설립한 게 신설동입니다. 이게 이제 지방에도 계속 설립이 됐는데 서울에서 가장 큰 공장이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많고 중국에서 모여드니까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또 조선인 중심의 방직 공장이 있고 공공장이 되어서 신설 일대가 자원가한테 땅이 분양돼가지고 이제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민 시기에는 그렇게 식민정책기관과 공장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공간 39년 8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이 확장되면서 시내에 있던 학교들이 70년대 강남 이전처럼 시내에 있던 학교가 거의 대부분 동대문구 쪽으로 많이 이전합니다. 관례 학교가. 그런데 이 지역이 캠퍼스 타운을 위해서 70년대 초반, 그러니까 서울대 4대와 상대가 저기 신림동 이사가기 전까지는 여기가 학생운동과 학생문화의 어떤 메카였습니다. 그런 걸 좀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고, 세 번째 마지막 장면은 해방은 됐지만 사실은 이 자본가에서 땅이 소유가 가속화됐기 때문에 불평등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저는 이렇게 네이밍을 했는데 편집 과정에서 다 이제 소화를 못해가지고 요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땅의 주인은 누군가이고 이 땅의 주인 누군가 핵심은 뭐냐면 해방이 됐지만 토막민이라는 도시민민이 한자촌이 됐고 전투를 가지고 또 유지할 정도가 됐고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조선시대 때 왕권에 의해서 소유됐던 왕릉 공간과 친경지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사립학교의 공간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지역의 주인은 누군가 했을 때 사립교육기관이 됐다는 걸 조금 전체 큰 서사에서 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 문제의식인데 어떤 부분 좀 상세히 하고 어떤 부분은 자세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작업이 미진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많이 넣지는 못하고 일단은 이 지역의 예술가들 중에 미술가와 문화인 중에는 손대지 못하고 민주화운동가 독립운동가 중에서 지역과 관련이 있고 지역과 관련 자료를 남긴 분들에 관해서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보완할 때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조사한 바를 어느 정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주경철의 경남과 보다 더 재밌게
발표를 들었는데요. 워낙 그 많은 시간과 그 지리적인 뭐 정보들이 하도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가운데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뭐 군데군데 이렇게 궁금한 지명이라든지 또 이렇게 장소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런 가령 예를 들면 3익 아파트가 해병님이 이렇게 지도에 보면 3익 아파트를 적어보셨는데 이거 누가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혹시 3익 아파트를 혹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주요 지명 장소로 하나 기입하신 이유가 있는지? 네, 그런 점은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 그 지역에 랜드마크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른자의 땅이라 그러죠. 요즘 말하면 이제 상업적 상권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대문구 지역에 그러니까 노른자의 땅, 랜드마크가 될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보전, 안암, 지금 대강고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성농단. 그런데 3익 아파트 왜 썼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게 그 3익 아파트 자리에 세종대왕의 5째 아들 광평대군의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줍니다. 세종이 아들이 세자가 갔으니까 사대문 밖에 집을 지어주고 집 지어주면 당연히 주변에 이제 전지도 하사합니다. 그래서 오전 북쪽에 광평대군 집을 지어줬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거기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광평대군 집이 일제강점기에 되면 유해창이라는 고리대금업자 시내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거기를 터를 차지합니다. 그 전에 누가 그 터를 차지하냐면 윤태경이라 그래서 순종의 장인이 이제 빛을 맞았기 때문에 부처왕이라고 불리는데 그 윤태경이가 그 광평대군의 집을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몇천 평을 그 사람이 소유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빛을 많이 가지고 빛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 땅을 아까 얘기 유해영이라는 유해창이죠. 유해창이라는 그 신의 지재현 고리대금업자이면서 그 지역에 유지가 됩니다. 요즘 말하면 동장이 되는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근데 그 유해창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일제강점기에 소유권 문제가 개mad납니다. 거기 이제 땅에 집 짓고 뭐가 들어온 사람들한테 집세를 막 올려가지고 소송 걸리고 이런 게 이제 신문지장에 막 올려내는데 그 사람이 해방 이후까지 살아있어가지고 그 땅을 계속 소유하다가 70년 초반에 거기에 3익 아파트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이 그 3익 아파트가 있는 광평대문 집투와 지금 고려대학 그 애기동에 있는 자연과학 캠퍼스가 되어 있는 그 원래 그 인명원이라고 해서 정도의 후궁터입니다. 그래서 딱 그 아남노탈에 있어서 북쪽을 보면 경운산 아래에 가장 좋은 노른자의 땅이 아까 얘기한 저기 3익 아파트 자리와 지금 고려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를 설명하고 싶어서 썼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에 조금 궁금했었고 이제 그 설명해 주시는 과정 중에 그 내용을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로서 뭐 1막의 마무리 정도로 본다면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무대 그런 것들로 발전을 시킨다면 또 어떤 모습일지 약간 궁금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살짝 얹어가자면 정릉천에 조금 더 이제 연장선에 있는 이제 종암동의 문화공간 264라는 문화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년도에 이제 종암서재라고 그 종암동의 지역의 문인들과 그러니까 문화인들 주제로 전시를 했었고 그때 저도 그 지역의 지도들과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을 되게 모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긴 프로젝트가 아니면 사실 단기간에 어떤 약간은 뭐랄까 관심 지역이 아닌 지역들의 기업들을 모으는 것이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좀 프로젝트를 성심껏 해오신 작가님들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만약에 각각 지금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전시로 옮긴다면 조금 그런 생각도 해보셨는지
약간 궁금하고요. 이건 제가 답변을 어떤 선생님께 요청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시를 한다면 좀 어떤 모습일지 같이 상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연아 선생님께 제가 사실은 저는 03년도에 백영식 선생님 수업을 들은 학생으로서 이제 굉장히 요상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또 지금의 지도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으로 재현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중첩되는 과정에서 아까 그 하나의 좌표를 찍고 옮기고 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나 혹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셨네요. 먼저 그 문화공간 미육사? 네, 왠지 근처에 있는데 또 반갑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전시 관련돼서는 저희 작가들이랑 얘기해봤지만 사실 전시는 보러 하진 않았어요. 네. 그냥 이번 그 기획사업 안에서 충실히 그 니즈에 맞게 저희 작업들을 하고 싶었는데, 전시 가능성을 여쭤보시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작가들이랑 같이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뭔가 여기서 파생되기보다는 이 책을 조금 더 펼치는 방식의 어떤 전시 정도를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백영식 소장님과 일을 해오셨다니까, 네, 먼저 이렇게 악수를 하고 제가 대신. 네, 제가 되게 놀란 거는 백영식 부소장님이 진짜 스마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톡 뭐 하나 단어를 여쭤보면은 그 단어가 백과사전처럼 쫙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어떤 단어를 여쭤보셔도 엄청 많은 정보들을 전해주실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 되게 존경심이 되게 있고, 그 부소장님이 기본적으로 되게 저는 되게 순수하다는 어떤 면을 봐서 이게 이제 학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태도나 그런 것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요. 근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건 그렇고 이제 같이 해보니까 부소장님도 아마 이제 그 얘기를 했을 텐데, 예술가 어떤 협업을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저도 이제 역사학자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도 작업을 할 때 부소장님께서 막 얘기를 해주세요. 점차가 이렇게 가고 그때 막 얘기를 해주시. 그래서 여기 어떻게 그려지는데요? 이제 저는 항상, 왜냐면은 그거를 그려주셔야 저는 옮기는데, 이제 지도를 이제 하러 이제 부소장님 만나러 가면은 그곳에 뭐 그 왕의 무역이 어떻게 가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다가, 그러고 이제 집에 오면 저는 멘붕이 되는 거예요. 빨리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거기에다가 딱 그려주지 않으면은, 좌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저는 아예 그림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부소장님도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책의 반이 이제 부소장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건데, 지역사를 정리한다라는 게 저도 나중에 최종 파일을 받고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 이제 계속 자료 리서치 하시고 그 양이 되게 방대하니까. 근데 그거를 받기까지 저희가 이제 10월 이제 거의 한 중순, 저는 이제 이거를 지도도 그려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 일의 업무를 아는데, 계속 이제 그 지역사 그 리서치 하는 거가 마무리가 더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어떤 일의 과정을 좀 더 서로 알았다면은, 그때까지는 줘야지,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이제 문제들이 있었고, 그쵸, 부장님. 그래서 제가 서로 카톡 나누면서 되게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저도 또 나름 어떤 이런 거를 할 때 대충 하고 싶지 않은 어떤 면모가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오히려 이 부분이 맞나요? 계속 오히려 되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장님께서 하신 말이, 현아 선생님이 저한테 안 보여주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낼 텐데, 오히려 자꾸 나한테 보여줘서 보이는 것을 지적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어떤 이 디자인 영역에서 이제 세밀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부소장님은 사실 영화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시간은 없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야겠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예술이 만나면 어떤 식으로 이게 결과가 나올까 많이 궁금해서 여기 참석하게 됐는데 특히 여기 지도 이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과거 지적도나 지형도를 보면 아무리 그 연구자가 보더라도 그 뭐 대충 10년씩 이렇게 본다고 쳐도 이게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고 이렇게 다 체크해서 봐야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하니까 이게 눈에 확 띄고 그렇게 보는 것보다 더 쉽게 볼 수 있어서 네, 이런 점이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카이브에 그 원래 그러니까 이전에 이직하기 전에 그거 저도 문화원에서 아카이브 같이 했었거든요. 국장님이랑 다 같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 구역 이제 가서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막 그걸 어떻게 아카이브하면 좋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제 사진으로 찍는 거는 이제 그 집이라든가 그 구역을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기 보면 그 107쪽이라든가 이 하신 분이 이걸 다 안에 향세 그림으로 이렇게 다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네, 나중에 참고하면 될 사안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게 재개발되고 이제 사라져가는 그 주택이기 때문에 결국 사진으로 찍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이쁘게 그림으로 안에 지도를 그려 놓으시니까 더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많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뜻깊은 시간입니다. 지도가 되게 평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릴 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지형에 관련된 높고 낮음의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수 낮은 지대, 저지대 그리고 높은 곳에서 또 위치하는 것 그거를 너무 담고 싶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아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높고 낮음에 따라서 계속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이 납작한 지도 안에 그거를 담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서 사실 그거를 그래서 막 이렇게 하천이 동남하고 그래서 거기에 뭔가 물이 보이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게 저 머릿속에서는 장면처럼 딱 보이는데 이거를 지도에 담는다라는 게 시간이 부족했거니와 그 어떤 그러니까 그 평면을 입체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지도 보면서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대강구에 있는 안암을 하는데 지금 그걸 지금 안암동에서 지금 문제를 잘못 설명하고 있죠. 대강 아파트 뒤쪽에 이제 그 바위가 안질바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이 고지대가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시기별로 지도 보면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입니다. 색감도 되게 좋고 산을 표현하는 거와 집을 표현하는 거, 집도 이 가난한 농부의 집과 기와집을 달리 표현하고 산도 예를 들면 돌산과 흑산을 다르게 표현하고 산의 나무도 이게 소나무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걸 전부 되게 많이 영감도 없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만약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지역사를 재해석하고 그런 거에서 문화지도를 그린다면 그런 영감을 어떻게 지도에 좀 살릴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예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세 개의 지도 정도만 해가지고 동일한 공간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신경을 주었던 부분인데 못되었던 부분은 44쪽을 보시면 알 겁니다. 44쪽을 보면 제가 그래서 이 지도에서 되게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를 그리면서 생태 환경사적 관점에서 지역사를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농단을 만들거나 왕릉을 만드는 게 최초의 저는 자연 환경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상투와 식생 구조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그 왕릉의 격식에 맞는 새로운 나무들 이식시키고 집도 짓고 도랑도 파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치하기 때문에 왕릉 조성은 몇만 평에서 몇십만 평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 파괴 겸 인공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안 되는데 여기 지금 44쪽에 그려진 부분은 환경 파괴사적으로 본다면 이게 41년도 지도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저기 연구소가 있는 맞은편에 아니라 용두동 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자로 잘 모르시겠지만 도시의 혐오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오물 처리장, 폐수, 그때는 대소변 부분을 직접 그 오물을 이렇게 프로세싱을 했기 때문에 왕십리에 먼저 그 오물 필리에 갔는데 가기 전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건너편에 있는 저기 아파트가 단독들이 가르쳐 들었던 저곳이 1940년 초반만 해도 이렇게
경성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혐오와 오물 시설이 다 집결된 곳입니다. 그럴 정도 이 공간이 있고 여기가 비가 오면 수해가 되면 어떤 건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용두천 지역 지금 제기다리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비가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 공간의 핵심적인 어떤 변화상의 한 부분인데 이 주대본마다 다리 밑에 전부 다 비밀촌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해방 이후에 전철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설명하고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번 작업에는 여러모로 그러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추구작업으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소장님이랑 저희 작가님들의 협업한 과정을 보고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게 중첩돼서 또 변화상을 느끼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나 주택 그 외에 다양한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 이 지역의 고충을 많이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역사학자로서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희 작가님들이 작가의 도전을 받고 하나의 협업활동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생이 다들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아까 좀 더 하고 싶은 부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이걸 기점으로 다른 영상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시고자 하시는 다른 생산적인 부분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의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정말 잘 봤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국제자랑 면접 갔을 때 일을 시작으로 이야기 써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심사위원분께서 약간의 우려의 느낌으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면 가능하겠냐고 그때 부소장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또 충족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써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예술이란 영역과 역사라는 역사 진짜 서로 파트가 되게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식이나 풀어가는 방식이 되게 다르다라는 거를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역사 문화 지도에서 역사가 가장 앞에 써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게 오히려 이제 자율성을 좀 제재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직이 되고 그러니까 풀어가는 과정에서 뭐랄까 계속 어떤 이게 맞나 틀리나를 계속 확인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저하게 되고 많은 작가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하다가 좀 더 진행이 안 되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이 되게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몇 달간 되게 힘들었다는 점이 계속 어떤 느낌이 오는 주제는 있는데 이 주제를 딱 들어가자고 하니 이게 사실 엄두도 안 나고 이선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축 쪽으로 잡으셨는데 가축으로 보자면은 또 저기 마장동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쪽 안에서 좀 벗어나고 그럼 가축의 역사를 기록하자니 그쪽에만 또 데이터를 수집하자는 양도 어마어마하고 사실 이제 지금 신원 종교로 넘어갔지만 신원 종교 쪽으로도 그렇게 많이 데이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동대문과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자고 하니 우리 작가가 좀 그거를 또 해야 되는 영역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건 아마 다른 작가분들도 다 느꼈던 어떤 부분들 이제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이번에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서로 똑같은 질문이 저도 그때 면접 갔을 때 그 질문했던 심사위원 말이 계속 생각이 나고 역사학자 선생님도 아마 계속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냥 마냥 순탄하고 그런 것만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딪힘 안에서 서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그런 것을 맞춰가는 것도 어떠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배윤 선생님이 첫 장 조선시대 부분이 백성을 위한 땅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선시대 부분에는 사람들의 주거지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지도는 워낙 지금 구시화가 돼서 일부러 시가지를 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의 주거지가 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표시를 해주는 게 이 문화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엔 지금 전혀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예 안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일제 부분도 주로 랜드마크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니까 역사문화 지도인데 정작 사람들은 안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여기 그 조선시대 부분은 여기 동적전 마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마을조차도 여기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누가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사들이 일제강점기에 관사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근데 관사 외에 일반 사람들의 살던 곳은 어떤 곳인가? 관사는 특정 신분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지도라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의 분포도 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선생님 좀 강인한 선생님께서 계속 역사 쪽에서 너무 압박을 많이 나오셨다 하셔가지고 사실 이거 보면서도 배경쌤의 압박이 팍팍 느껴져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제 지도로 종합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다리 뻗어나갈 수 있을 때 이게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시도 나왔지만 일종의 이걸 문화지도를 하나의 답사지도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찾아다닐 수도 있게끔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아직 ING라고 하셨잖아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실어서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그라미처럼 보여지는 게 뭐냐면 동독전이라고 해서 이게 동독전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친정지가 20몇 군데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책자에 보면 그 마을 지명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을 지명을 현재의 마을 지명 일일이 다 대조해가지고 확인하고 이러기가 사실은 이게 제 전공단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만 했던 거고, 전체 이제 다만 왕십리와 마장리에서 종합로까지 이렇게 적정구역이 있다는 걸 표시만 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적정구역에 표시된 게 약간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쪽 텍스트 보면 사실 전동동이 오리지널한 왕의 친정지 전동이 제일 전동이 많은 곳인데, 그게 창동, 간촌, 공촌, 월천, 성해촌 이렇게 뭐 6, 7개 말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걸 한번 자폐 한번 찍고 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자체가 제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구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 제가 이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제가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동독지 이렇게 있고 기존에 틀만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선동당에 제자 지내는 친경지와 적전이라는 게 구분되는 거다. 친경지라는 건 왕시대 그 제사 음식을 재배하는 곳과 왕이 직접 가가지고 농사 짓는 흉내를 내는 곳은 딱 제기동 앞에 여기 딱 정해져 있다. 그런 것 정도는 이제 텍스트로 보여주고, 여기 지도에서 보여줬지. 그 좀 나아가는 부분은 사실 역량이 부족해서 못했던 거고, 그건 또 일제강점기 이후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 작업의 후속 작업 내지 보완 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술가들과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지도라는 것은 역사 연구단이 갖고 있는 문제식의 표현 하나의 수단이지 최종적인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함과 연구 성과를 지도에 어떻게 넣을 것을 고민하다가 넣을 수 있는 부분만 넣자고 했는데도 이게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예술가들도 거꾸로 본인들 이미지 작업해야 되는데 역사가의 그 텍스트 요구를 구현하자니까 또 이게 막막한 이런 어떤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완해서 그대로 살 수 있지만 나중에 결국은 각자의 필요해서 완전히 해치해가지고 제가 재활용해도 좀 된다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방향은 좀 명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더 문제의식에 맞게 충실하게 연구하고 해서 단행본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답사 안내를 만드는 게 사실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일부가 된다면 전시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술가도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했던 거,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그걸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지역사에도 관심이 많고 뭐 이렇게 저거에 복원하는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보게 된 건데,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자랐는데 이제 주로 이제 서울 끄트머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노원구, 상계동에 오래 살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강동구 쪽으로 와가지고 강동구 제일 끄트머리에 상익동이라는 동네에서 또 살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지역사라고 배울 때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의 지역사를 배우는데 항상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대문 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대문 안의 역사를 이제 지역사로 배우는데 저에게는 그게 사실은 저의 지역사가 아니었던 거죠. 초등학생 때 뭐 사대문 안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작업들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또 역사학자들은 항상 뭐 역사적인 무언가가 있어야지 이걸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지역사들을 보면은 이제 뭐 시사라든지 뭐 군사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전국 단위의 이야기들을 지역의 역사처럼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이거를 이제 오늘 이제 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에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겠다. 식물로도 아니면 이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터뷰로도 그 지역의 역사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좀 더 알리고 전파하고 가르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역사를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지역사가 왜 중요한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그 현장에 있는 곳이 사라지고 재개발되고 그런 현장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전에는 그냥 여기 뭐 그냥 아파트가 들어서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되게 그 지역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이런 골목이나 이런 곳들이 다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싸그리 사라지고 전멸되고 있다니 막 그런 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성동역포나 이런 데도 제가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청량역보다 훨씬 더 컸고 굉장히 큰 그 지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인데 터에 대한 어떤 뭐 그것도 하나 없다니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재원 같은 경우가 저희가 여기 용두 여기 안암 우거리 가봤지만 보재원 그 비석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비석의 위치나 그런 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복붙하듯이 어떤 그냥 나와 있는 것들을 이게 사실이라 생각하고 계속 그냥 이게 그 돼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바로 이렇게 잡지 않으면 그 잘못된 역사가 계속 사실화돼 버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면밀히 봐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나와 있다고 그거를 우주고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맞는지 그리고 또 그걸 부소장님께서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보재원터가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냥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그런 보재원이나 그런 장소성을 좀 언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형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방부터가 그 자리였을 거다.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마치 탐정처럼 이렇게 추리해 가는 과정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역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알아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인식을 바로 잡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또 제가 부소장님한테 좀 제안한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좌충우돌도 많았고, 그리고 그 예술가들한테 어떤 사실관계를 따지고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사실 그렇게 익숙한 방식은 아니고, 이제 지금 뭐 마을 아카이브가 생기고 지역사를 이제 그 기록하고 남기면서 이제 점점 예술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또 더 그 지역 가까이 공동체의 문제나 어떤 사람 더 가까이 이제 동네로 오면서 그런 이제 작업들이 예술이 이제 더 동네 안으로 골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작업들도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또 참 마음이 사실 되게 무거웠는데 작업도 과정이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저도 이러한 시도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고민도 많았고, 이게 저도 참여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기간도 잘 알고 예술인들도 잘 아는 입장이라서 좀 마음도 무겁고
아무튼 그랬는데 일단 그래도 이런 작업했던 내용들을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알리는 자리가 있어서 또 그것도 의미가 있고 되게 기관에도 감사하고 함께한 예술인들한테도 참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동태문구에 살아본 적도 없고 여기 와서 배경선생님 만나면서 처음으로 이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시대적인 이게 공간적인 것도 있지만 또 시대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중첩도가 있듯이 뭐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그다음 지나서 뭐 그 시대적인 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난 공간적인 문제구나 역사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하는 사유 방식과 이제 예술가들의 사유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예술 쪽에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나 제가 그린 게 좀 틀리다고 해서 누군가가 저한테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유롭기 때문에 또 더 재밌었어요, 사실.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해보면서 또 저도 이제 시간 여행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뭔가 가미될 때 또 역사가들에게 또 다른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재밌게 했고요. 그리고 잘 마무리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저는 사실 그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로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사실 여기 그 주차장에 차를 쫙 빼고 앞에다 막 전도 붙이면서 막 역사뭐 연구소 벽에다가 우리가 그린 지도도 막 대형으로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스케치했던 영상도 상영하면서 동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 우리 동네 역사문제연구소가 있었어. 이번에 예술인들이 이런 작업을 했대. 우리 동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라는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이제 여쭤보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후에 한번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잘 마무리가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아까 유리나 작가님이랑 선생님처럼 마지막에 한번 저희 뭐 춤추자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수우파 노래 틀어놓고 마당에서 춤추고 끝내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확실히 참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이고 이제 결과물 보고하는 자리니까 뭔가 자리가 이렇게 딱딱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는데 혹시라도 또 저희가 그냥 잔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재밌는 일들 같이 그냥 마을 사람들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0월달에 거의 팬이었어요. 이제까지 그 예복에서의 파견을 많이 하는 적은 없는데 자꾸 머릿속에 드는 한 단어는 역대급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아까 그거냐면 그 역사라는 것이 저는 뭘까라는 생각을 자꾸 이제 하게 돼요. 보면 백영수 소장님 때문만은 아니고 이게 자꾸 이 객관적인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게 저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별로 있는데 어떤 사실에 기반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제가 자꾸 글을 한 30-40번 끄덕고치는 거예요. 그것도 한 2장도 안 되는 글을 이랬다 저랬다 이게 맞나 틀리나 근데 누구 때문이 아니고 저 스스로의 이제 자기 검열을 엄청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제가 원래 하려고 이미지 작업을 계속 저는 이미지로 이제 풀고 싶어서 이미지 작업을 막 하는데 글 쓰다가 지쳤어요. 글 쓰다가 이제 글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 글을 도대체 이게 맞나 틀리나 근데 맞나 틀리나는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이제 나중에 들었고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백영수 선생님
이렇게 막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용어를 이렇게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역사학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의 깊이가 대단하구나. 그냥 나는 이것도 비슷하고 저것도 비슷하고 다 똑같다는 거, 저한테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분류하고 기준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으고 흩어놓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놀랍고 지금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이다. 라는 생각이, 왜냐면 제가 그 리스트를 막 신흥 종교는 나중에 원래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리스트를 한 20개 정도 쫙 뽑아놨는데 막 하니까 계속 서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지면에 뭔가 실은다는 게 어떤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팩트 체크를 안 하면은 뭔가 그냥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문제가 되면 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개인이니까 제 개인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기관의 어떤 누가 될까봐 그래서 빼고 그래 나중에 빼자 더 빼자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완전히 지금 별로 이렇게 남아나지 않는 이 방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딱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었겠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했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원래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시발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 하니까 무수한 종교들과 무수한 사례들과 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작업의 시발점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럼 참 고마운 거구나. 그렇지만 일단 실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사업을 시작하면서 딱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단에서 이 사업의 핵심 키워드가 예술 가치의 확산이라는 가치 확산이라는 부분. 근데 예술을 빼면 가치 확산이라는 부분에서는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가치를 예술인들과 확산시키기가 쉽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기 교집합이 뭔가. 예술의 가치 확산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이제 그 가치 확산과 저희 연구소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기관이 요구하는 건 예술복지라는 이야기하는 뭐냐면 기관의 니즈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단체를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되게 어색하다는 좀 느낌이 들었는데, 약간 예술인은 계속 기관의 니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의 니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근데 그 기관의 니즈를 이야기할 때 예술인들의 개개인 사정을 다 보고 작업의 강도를 좀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자율적 판단에 좀 맡겨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것이 지났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저는 중요한 삶의 뒷목이 됐어서 경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또 이야기하자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고 좀 추천한다는데 저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체 때문에 제가 보조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의 공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그 사물과 그 주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관점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방기능센터에 있는 이 보조원을 키워들어 지금 엄청나게 키우는 저기 학예사와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건 다 알고 있지만 학예사가 저한테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야 바뀌려면 10년 걸리고 굳이 왜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냐.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동대문구는 역사를 그리는 두 가지. 선농단은 지방자치가 장악해가지고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그리고 보조원은 한방 경동시장의 그 정신적 초성 이게 뿌리라고 해가지고 한방기능센터, 쉽게 말하면 양농시에 있는 한의사들이 자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나모구리에
보지원 비석 세워줬을 때 제가 사진을 몇 개 크게 찍었는데 옛날 비석과 지금 비석이 다릅니다. 옛날 비석은 보통 시에서 짓는 비석과 다르게 되게 높게 해가지고 웅장하게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서울시가 아니라 여기 경동시장의 한의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도 분명히 보지원 안 한 놈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족보에도 없는 제기동 148번지가 보지원 터라고 지금 그 제기동 가는 쪽을 해가지고 행사를 거기서 합니다. 보지원에서 제기동 시작해서 끝나는 시장쯤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의사들의 그 정신 뿌리가 이제 보지원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이벤트 자체는 엉터리 같지만 보지원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 편말이 나왔죠. 너무 얼토당토하고 역사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걸 사실로 승인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건 이제 문화지도에 담을 수 없었지만 제가 어떤 공간과 사실에서 문제제기했던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저한테 지역사가 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는 각각의 개인의 얼굴에 좀 개성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지금 사람도 성형하지만 도시나 공간도 성형을 너무 많이 합니다. 바다도 너무 성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지역사라 그러지만 어디 가도 똑같은 행사가 다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분 나쁘죠? 똑같은 옷을 누가 입고 나오니.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지역의 개성을 찾아주는 거고 그 개성은 곧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마음의 고향의 원형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사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본래 그 아름다웠던 그 삶의 흔적과 공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저는 조금 고민하고 반성하고 뭐 이러기를 바라는 게 좀 지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표현이 텍스트든 예술이든 좀 그 다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인식 자체를 우리가 지금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 그냥 지금 지나고 나서 벌써 끝났잖아요. 그 역사학자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분들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게 조금 있긴 있었는데 의외로 언제 저가 그런 게 되게 많이 풀렸냐면은 김희원 작가님이 식물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주 전쯤인가? 그때 했을 때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반려식물 관련돼서 막 화분갈이하고 그랬는데 그 1층이 원래 그냥 책들이 되게 꽉 꽂혀있고 이제 그런 테이블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흙이 딱 풀어지고 막 식물도 놓고 막 그랬는데 그 역사학자분들이 되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봤어요. 진짜 너무 즐거워하시고 이런 거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피드백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뭔가 그때 저는 되게 그날 뭔가 저도 식물을 받아가기도 했고 기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어떤 틀이 깨지면서 그 어울리는 느낌을 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되게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역사미래연구소랑 어떤 이런 같이 이런 협업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으면 여기 연구원들이 어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임면을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거 9월에 거의 다 끝내고 10월에는 주민 네트워크를 하면서 파티를 벌이자라고 했었는데 희한하게 예술의 본질에서 사업을 하면 꼭 이렇게 마지막에 바빠지는지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어떤 아쉬움이 또 있어야 또 다음에 계약하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